부인은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서피비의 금융강좌. 이번 시간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용어와 소득,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받는 꿀팁, 그리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하는 방법 책자와 Q&A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과 2020년 연말정산 Q&A 자료를 아래 설명글을 통해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것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방식으로 정리를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연말정산 용어 중에서 연봉, 총급여, 근로소득 금액, 이 용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게 총급여이고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란 총급여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건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본인의 총급여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과 공제 후 근로소득 금액을 엑셀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엑셀로 인싸되기 강좌에서 알려드린 엑셀 VLOOKUP 툴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급여 금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 설명 링크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되고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부금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일정 %까지 공제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가 됩니다. 만약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10%인 500만 원까지가 아니라 5천만 원이 총급여이면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난 근로소득 금액이 3,775만 원이므로 10%인 377만 5천 원이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 가족별로 나이와 소득 요건별로 공제 요건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X 표시는 요건이 필요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동그라미 표시는 공제를 위해서는 해당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의 경우 소득 요건이 동그라미이므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잘 알아두고 활용하면 연말정산 시 꿀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년인 자녀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가 되므로 만 21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 나이 요건이 X표이므로 자녀 나이 21세 이상인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로 나이 요건이 X표이므로 21세 이상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물론 소득의 요건은 동그라미 표시이므로 소득 요건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료비 공제는 어떨까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배우자의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될까요? 의료비 공제는 표에서처럼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X표입니다. 따라서 맞벌이여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기본공제는 되지 않지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을 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므로 예를 들면 남편의 총급여가 1억이고요. 부인의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1억의 3%인 300만 원 초과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겠지만 부인은 5천만 원의 3%인 1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다만 배우자의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시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 리플릿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 중에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세율 구간이 높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공제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겠죠. 세 번째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때 부모님이 다른 사람, 즉 형제 자매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넷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 시에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이 더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추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제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안내 리플렛의 내용 중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부분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연말정산 관련 궁금하신 부분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Q&A를 참고하시고요.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 통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점은 이번부터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연결된 챗봇도 활용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사이트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공제 등을 어느 쪽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연말정산을 쉽게 설명해주는 국세청에서 유튜브 채널이 운영 중입니다.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열심히 달리고 그럼 제가 알려드린 팁을 참고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에 보너스를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린 사항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공유해드렸고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세금 관련 1:1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세무 관련 질문은 세무당국이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도움되는 내용들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서PB의 금융강좌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